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07년 12월에 찍었던 연중 장중 역대 최고가였죠. 2085포인트를 오늘 장중에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88포인트까지 올라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0.3포인트 정도 모자랐습니다. 오늘 종가는 2085.14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도 520선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520선 위에서 마감이 된 것은 37거래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장 분석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기관도 만만치 않았지만 외국인들 오늘 장 동시호가 때 그 10여 분 만에 2천억 원 정도 더 매수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5,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막판 뒷심은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예, 제가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예. 오늘 일이 있어서 하루 먼저 나왔는데요. 연말에 나타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흐름들 잠깐 되짚어 보면 11월 달에 나타났던 거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좀 그 물량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 12월은 휴가 시즌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들과 더불어서 거래량도 좀 감소되면서 거래대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의 순환하는 양상들, 주도주들의 변화 흐름들도 서로 순위를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강세가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1월달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양상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무색하게 하는 연초 들어서면서 종가상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 특히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매수세, 또 지난 연말부터 4분기 때부터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주식 매수 흐름들이 시장에서 대형성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많이 호전되면서 펀드 판매에 나섰던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레버 카운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자금들이 증시 외에 다른 쪽으로 특별히 갈 곳도 마땅치가 않다라는 시각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지난 연말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면서 나타났던 큰 특징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이전에 작년에 주도주였던 2010년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충분하게 기간 조정은 아니지만 1개월여 동안의 휴식기를 접어들고 나서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업종들의 큰 폭은 아니지만 비교적 강한 흐름들이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어떻게 흐를 것인지 전망 들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예, 네.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감들이 좀 있고 소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를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 요인들이 있지만 오히려 신흥 국가들이 잠시 쉬는 사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지표 호전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함께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간의 주도주였던 종목들,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선진국이 부각되면서 증시 흐름이 비교적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4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소간에 둔화되는 흐름들, 즉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 유가라든가 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면서 나름대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1,120원 정도 수준인데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측면에서의 물량들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적으로 본다라면 환율이 1,100원대 근접 시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가적인 자금 집행들이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 아닌 악재성 요인들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호재성 측면에서 본다면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이 좀 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레임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좀 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분간은 금리가 큰 폭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금리 기조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시장에서 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기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측면에서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또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는 양상들은 전개가 되지만 종목을 확대하면서 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 종목들로 종목 수를 늘리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싸게 산다라는 과정에서 주도주,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수가 2100포인트, 심리적인 지수대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변화 흐름들을 보시되 종목들은 늘려가지 마시고 종목들은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주도주 중심의 투자 전략들을 견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 에너지 관련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센TV에서 전문가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내로를 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대응 전략을 AS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4종목이 있었습니다. CJ 쇼핑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LG화학과 제일모직, LG이노텍은 최근 그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최근 중국의 이제 춘절, 우리나라의 이제 명절 설날하고 맞먹는 그런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비가 연말 시즌에 아주 큰 폭으로 신장했다. 또 기업들의 실적들, 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들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과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경제 지표로 반영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또 할인율을 인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긴축에 대한 시그널들을 주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2011년도 중국의 정책들은 복지 쪽, 즉 소득에 대한 재분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쇼핑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유가 흐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종목들, 또 경기 회복 시그널과 맞물린 화학업종들, 또 이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LG화학과 제일모직 권해드렸고요. 또 춘절이라든가 쇼핑 시즌과 맞물려서는 LG이노텍,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LG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쇼핑 관련된 CJ오쇼핑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LG화학 살펴드릴 건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2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쉬었다고 해서 그 주도 종목들이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죠. 다시 추세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기조는 전혀 꺾임이 없다는 것이죠. 지수가 탄력이 둔화된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주도주였던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다소 위축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이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고점 돌파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LG화학은 여전히 재상승에 대한 주도주 가능성들이 여전히 높다.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40만 원대 이상을 호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충분히 2011년도에도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시장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그룹주들의 어느 정도의 납품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호전들이 올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CJ오쇼핑하고 이 LG이노텍 말씀드렸는데요. CJ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직전 저점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TV라든가 그리고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들 현재 지수는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종목들이 연말과 연초 시즌에서 나름대로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액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IT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해 다소 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시각입니다. 역시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추세가 수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매기가 좀 유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여유 있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에 부분적으로 20% 정도는 편입시켜 놓으시면 추가적인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이었던 4종목 관심 유지하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오늘까지 3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유망 주도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야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네. 중국이 이제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한동안 중국주들이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지는 듯한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 달리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들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디보다 높은 지역이 바로 중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중국 하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숫자로 몇 가지를 좀 표현해서 얼마나 큰 나라이고 얼마나 시장성이 있는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인구도 1위다. 두 번째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뭐냐면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2위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순위도 이미 얼마 전에 일본을 제치면서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부과하고 있는 가장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런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중국의 인구는 2008년도 기준으로 공식적인 집계 기준으로만 13억을 넘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이 됐는데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왕성한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을 제치고 가장 소비가 왕성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의 중국은 이미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많이 지우셔야 됩니다. 선진국이 아닌 그런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경제 대국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세계의 공장에서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세계의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껌 한 번 팔면 그 회사 떼돈 본다는 얘기 농담 삼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껌을 사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소득 수준이 정말 얼마나 올라와 있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중국의 임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해마다 중국의 임금 상승률,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물가보다 임금 인상률을 따져보면 14%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통상적으로 물가가 5%대, 6%대인들을 감안해 보면 매년 20% 이상의 임금 인상률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왕성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시장과 비교해서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일본 대비해서는 약 70% 가까운 수준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18% 수준인데 이게 2030년도에 가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인도와 중국이 세계 1,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바로 아시아와 이모진 국가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중국의 소비 사이클을 좀 가만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비 사이클을 살펴봐야 이 소비를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현재 3,000불 정도의 국민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0년대, 일본의 60년대 수준입니다. 이때 소비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양상들이 전개가 되면서 80년대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갔던 적이 있었죠. 올림픽을 전후로 하고 시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중국 시장이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3,000불 시대에서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되는 사이클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1차적으로는 가장 먹는 걸 해결해야 되겠죠. 식품 쪽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가전 분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좀 더 멋을 부리게 되고 자기의 어떤 소득에 맞는 자동차를 소비하려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가전과 의류, 자동차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1500cc의 중소형 자동차에서 2000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로 소득 규모가 큰 중상류층에 있는 상류계층들이 소비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상류층의 규모만 우리나라 인구 수준에 맞먹는 4천만 정도의 상류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의 원화절상에 대한 효과들로 인해서 이러한 소비가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런 소득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줄여보고자 어떤 저소득층들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과 소득을 더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특히 위안화에 대한 이러한 절상 압력들을 토대로 해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염두에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명절인데 이 시기에 가전제품이랑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의류 쪽에 쇼핑과 관련된 내수 소비가 과거 연중 계절적인 수요를 봤을 때 가장 급증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정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춘절 때 무려 IT라든가 가전 분야에서 소비 지출액이 58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절에 나타났던 소득 수준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춘절이 있었던 시기와 춘절이 지난 이후에 디데이를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로 그 성장률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200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학습적으로 춘절 이후에는 어느 정도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1월 달에 휴식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춘절에 대한 계절적인 효과들을 쭉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그 흐름들이 비수기인 겨울철에 어떤 소비 패턴들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12월 시즌, 연초, 연말 시즌 비수기이고 재고를 소진하는 기준인데 이때 춘절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IT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I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런 효과들이 중국으로도 1월 달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연초에 IT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에 대한 흐름들을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 증가 속도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00불 이상 소득 수준의 계층 증가 속도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 15년도, 20년도까지 거의 배 이상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성장 속도는 GDP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소득보다도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하면 71% 정도를 소비를 하는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30%밖에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소비의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100을 벌면 110%, 120%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중국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 분야에 지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중상류층 쪽을 좀 살펴보니까 중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 지출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중하류층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 쪽 그리고 의류 쪽의 분야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개 파트죠. 자동차, 가전, 의료죠. 의류, 옷, 의류 판매 쪽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매출 증가라든가 소득 수준의 향상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정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자성어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옛것을 새거로 바꾼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2009년도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2010년도까지 진행해왔던 정책입니다. 또 가전 하향이라고 해서 농촌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의 내부 가전제품들을 좋은 것들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 실적들이 급증을 했고요. 같은 시기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2008년도 전후한 주가의 상승 탄력성들이 거의 2배 가까운 급등 양상들이 전개가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TV라든가 냉장고, 휴대폰, 세탁기와 같은 부분들이 변경 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의 2배, 1.5배에서 2배 가까운 증가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번에 오중전의 이후에 5개년 동안 경제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10년도까지는 정리가 다 되었지만 소비와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분위기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겠다 또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 숫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정책적인 분위기에서 환경 요인들이 똑같다라고 하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더 강한 것입니다. 즉 주도주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1등 주가, 1등 기업이 시장에서 더 늦게 꺾이고 더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2, 3등 중주보다는 훨씬 타격을 적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리고 IT 관련된 섹터들은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의류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은 그 자동차와 소매 판매 분야에서 연도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장 큰 수요는 석유화학 제품에서 일어납니다. 지난번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기름을 수입해다가 또는 정제를 해서 또는 화학 제품들을 원재료, 소재를 만들어서 또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과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업종들은 2011년도 시장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의 성장 흐름과 맞물려서 계속적인 실적 기반들이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선진국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은 더욱더 경쟁력을 단기적으로는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완제 수단으로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음료라든가 의류 관련된 종목들은 쇼핑 관련된 종목에다 포커스를 두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에 대한 중국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자동차, 화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쇼핑이나 의류 관련된 종목들에 포커스를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중소형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 들어갈 거고요. 중대형 종목들은 두세 종목을 편입하는 시장 전략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중국 관심을 유지해보면서요.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지 관심 종목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그 섹터별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또 중국과하고도 염두에서 기간 조정을 줬던 종목, LG화학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최근 2주일여 동안의 거래량이 좀 줄었다가 오히려 다시 증가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이미 앞서 LG화학 말씀드렸죠. LG화학은 중국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 시장, 이 화학업종과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또 KP케미칼 같은 종목들 비슷한 주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호남석유 화학업종들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또 정제마진과 관련돼서 유가가 상승할수록 정제마진에 대한 차이가, 즉 제품 가격을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 수입했던 원유를 바탕으로 해서 마진율이 더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석유화학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시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는 건설이라든가 해외 오일머니와 관련돼서 이머징 국가들 또는 중동 국가들의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쪽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건설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 경기가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은 단발적인 테마입니다. 주도주가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테마성 성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건설주들이 아니라 또 건설과 관련된
뭐 창틀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인프라를 건설을 하는 그런 대형 회사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공업 관련된 섹터가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공업 관련된 섹터를 한쪽에만 보시지 마시고요. 대체에너지를 같이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 주가가 강하게 탄력성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1월 달 들어서면서 다시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히려 외국인들의 비중은 12월 달 이후에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두산인프라코어를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서부대개발과 관련돼서 중공업 관련된 종목 중에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 모두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은요, 15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TX 페노션을 아직 매수하진 않으셨고요. 매수하고 싶은데 한 2달 정도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지 이 점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STX 페노션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조선주들 올해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는 2011년도 유망 테마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공업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도주를 공략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시장의 1등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갖고 계셔서 STX 페노션 같은 조선 업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 현재 주가가 바닥 국면에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STX 페노션이 거래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의 적극적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태이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공업 관련된 종목을 굳이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종목을 현대중공업 같은 가장 센 종목을 위주로 해서 바꾸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11,000원대, 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시고 10% 정도 목표를 두고 짧은 측면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1등주로 종목을 바꿔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액트 살펴보겠습니다. 액트를요, 93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800원, 그리고 20% 갖고 계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액트 살펴보겠습니다. 액트를 4,800원에 매수를 하신 모양이네요. 네. 액트가 이제 그 컨텐츠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종편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온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액트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액트의 적정 밸류에이션 기관 투자가들이 평가해 놓은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보다는 오히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일단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한 달 정도는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달 이후에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6일 만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루 이틀 좀 흔들리면서 4,000원대 초중반 사이에서 주가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수 시기를 좀 더 4,000원대 이하나 4,000원대 초반 4,000원 근접시까지 지지가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접근하겠다라는 시각들은 다소간의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액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회로기판 PCB 관련된 회사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른 PCB 관련된 회사들 우량한 대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에 연성 회로기판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장 이후에 매물 부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좀 늦춰서 가시는 또 지지 기반들이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길게 물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4,2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지지선이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량을 바꿔 타시는 그런 전략들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5704님께서 보내주신 웅진코웨이로 가보겠습니다. 웅진코웨이를요. 35,6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종가가 40,050원이네요. 예. 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엔 35,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은 일단 더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세의 중요한 지지 기반 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세가 수렴하면서 하향하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적정 주가 대비 낮게 평가했다면 비록 조정을 받더라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 안목들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전략들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종목을 바꿔 타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웅진코웨이는 적정 주가를 5만 원대 이상 내다보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4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대 박스권대 저점 라인이 38,000원부터 39,000원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영상들이 전개되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과정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늦춰서 길게 가져가는 전략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8,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지지기반이 형성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물량을 좀 바꿔서 다른 종목, 탄력 있는 종목으로 바꿔 타는 전략들을 그때 가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휴캠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17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해운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휴캠스를요, 매수를 21,85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언제나 움직이려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휴캠스는 전통적으로 이제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로, 죄송합니다. 화학 관련된 회사군요. 제가 그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휴맥스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휴캠스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고 있는 적정 주가 수준들은 2만 원대 후반부터 3만 원대 수준의 주가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주가가 약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적정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들이 지금은 한 달여 동안 주가가 좀 쉬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근데 화학업종들 중에서는 대형사들이 움직이는 장세다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실적 종목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몰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이런 좀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들이 실적들이 비교적 좋더라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원가율이라든가 판관비를 고려했을 때 약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비교적 알찬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0년도에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최근 3년 이상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반등 타이밍에 있다. 다만 시장의 매기가 아직 쏠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18,000원에서 19,000원대 사이가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반등 탄력성을 활용하시는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서울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367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를 4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손절하는 게 나은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서울 반도체 42,000원 매수하셨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하는 전략들이 좋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본격적인 시즌이 돼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반도체는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쪽에서 가장 우량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다시 편입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미 전문가들이 2011년도에 내놓고 있는 유망한 업종 중에서는 IT 섹터와 금융 섹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일단 2월 달 정도까지는 지나야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추세가 다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이 오른다 떨어진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간의 흐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회사의 실적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38,000원부터 39,000원대 사이 이 가격권대는 박스권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염두해서 보유 전략들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요, 41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00주를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24,6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25,600원이니까 주당 1,000원씩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매도 시점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하이닉스는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들의 실적들이라든가 영업이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력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나온 내용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경쟁사들보다 더 빨리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고 격차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최근 한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워낙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빠르게 나타나 줄 때, 그리고 이번 중국의 춘절을 전후로 해서 IT 관련된 매출 실적들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올 때 주가 흐름들이 좀 더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해 2010년도에 형성되었던 고점 수준까지 최소한 27,000원대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다른 우량한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게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7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양전기 살펴볼 텐데요. 계양전기를 3,313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은 10%입니다. 계양전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양전기를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는 있다. 그리고 회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정리해서 바꿔 타시는 전략들 그때에도 권해드렸던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11월 달과 12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셨던 가격권대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물량을 뒤늦게 타신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000원대 이상 다시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3,000원대 근접시에서 한 10% 정도 손실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신다 생각하고 좀 좋은 종목으로 바꾸시는 전략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대, 25,000원대 후반에서는 박스권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여지는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16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NC소프트를 보내주셨는데요. NC소프트를 22만 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NC소프트 어떤가요? 네, NC소프트 저도 좀 골치가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 센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5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NC소프트가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베타 테스트 과정들이 좀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물량들이 정리되는 과정들이 지난 연말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주식을 투자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시기를 봤을 때 악재가 나와서 물량들이 처분되고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갔을 때 그때가 매수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투자를 한다라면 적정한 무릎에서 살 수 있는 시기는 20만 원대를 전후로 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7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리셨던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NC소프트의 적정한 매수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올해 신작 출시 또 기존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실적들이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처럼 단기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던 것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는 보유 전략들을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을 68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1,700원이고요. 50%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삼성물산 제가 그 12월 달에 권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또 해외, 중국 또는 오일머니와 관련돼서 특히 그 희귀금속 이런 쪽, 대체에너지 시장 관련된 이런 쪽에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12월 달 타이밍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 시기로는 12월 달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보유를 하는데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횡보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왜? 2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 20일 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바로 8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당분간은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종목들 또 그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고려해 본다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손실을 보셨더라도 보유하는 전략들은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센티비에서요, 전문가 방송을 시작합니다. 내로라는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확실한 가이드가 되드립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인크레벨에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